새벽 5시 부엌 형광등이 켜진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무 썰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이 집의 아침은 항상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마늘 다지고, 파 썰고, 멸치 우리고.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생각한다. 내 인생도 저렇게 끓고 있구나. 김치찌개처럼, 된장국처럼 매일매일 똑같이 끓고 있구나. 허리를 구부려 찬장에서 그릇을 꺼낸다. 66살 등은 이미 활처럼 굽어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밥상은 차려져 있어야 한다. 나는 늘 가족을 먹였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모두 내 밥을 먹고 컸죠. 그런데 이상해요. 정작 나를 챙겨준 사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7시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며느리가 하품을 하며 나타난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다 됐다. 얼른 씻고 와라. 네. 며느리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린다. 또 된장국이네. 그 목소리가 들렸다. 다 들린다. 작은 목소리도 한숨도 눈빛도. 나는 투명 인간이 아닌데 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걸까? 식탁에 밥상이 차려진다. 김치찌개, 된장국,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구이. 7가지 반찬.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다. 식탁에 가족이 모인다. 아들은 노트북을 펼치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손주는 게임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자, 다들 먹어라.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끓였다. 아들이 눈도 들지 않고 대답한다. 응.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한다. 어머님, 근데 이 국에 기름 너무 뜬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다. 새벽부터 멸치 우리고 양파 볶고 정성껏 끓인 건데 기름이 너무 떴다고. 아, 전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냥 샐러드 먹을게요. 며느리는 말하는 내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손가락만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인다. 쇼핑 앱이다. 가방을 고르고 있다. 10만 원짜리 가방을. 아들이 갑자기 손을 든다. 엄마, 커피 좀 줄래요?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커피를 탄다. 따뜻하게, 우유 많이, 설탕 반 스푼. 아들이 좋아하는 대로.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아들 앞에 놓는다. 아, 식었네. 아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탁자 위에 툭 내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 화면만 본다. 영어로 된 회의 화면. 거기선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목소리도 크고 제스처도 많다. 하지만 여기서 이 식탁에서는 그저 커피가 미지근하다고 투덜대는 아들일 뿐이다. 손주가 깔깔거리며 달려온다. 과자 부스러기를 입 주변에 묻힌 채 할머니. 그녀는 반갑게 손을 뻗는다. 하지만 손주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 며느리에게 달려간다. 엄마, 게임 아이템 사줘. 알았어, 알았어. 며느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다. 그 웃음이 따뜻하다. 아이한테만. 손주가 갑자기 코를 찡그린다. 엄마, 할머니 냄새나 뭔가 쿰쿰해.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한다. 아휴, 애가 예민해서 그래요. 어머님, 예민해서 그래요. 그 말이 가슴에 꽂힌다. 나는 냄새나는 사람인가? 30년 부엌에서 산 사람의 냄새. 마늘 냄새, 파 냄새, 된장 냄새. 내 몸에 밴 생활의 냄새. 그게 쿰쿰한 냄새인가? 그날 밥상을 차리면서 느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식탁 아래 그늘이라는 걸. 빛 한 줄 들지 않는 어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공간. 오후가 되자 더 바빠진다.
빨래를 돌리고 마당을 쓸고 손주 학원 가방을 챙긴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본다. 웃음소리가 크게 들린다. 텔레비전 속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나 보다. 어머님, 저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저녁은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힌다. 구두 굽소리가 멀어진다. 경쾌하다. 자유롭다. 집을 벗어나는 발걸음은 항상 그렇게 가볍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간다. 점심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다. 며느리가 먹은 요거트 컵, 아들이 마신 커피잔, 손주가 흘린 우유. 하나하나 닦는다. 찬물에 손이 시리다. 겨울이 오고 있다. 또 한 해가 가고 있다. 저녁 6시.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었다. 식탁에는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다. 고등어 조림, 시금치 된장국, 감자조림, 오이 무침, 깍두기, 계란찜, 그리고 막 지은 쌀밥. 현관문이 열린다. 며느리가 큰 피자, 상자를 들고 들어온다. 어머님, 제가 피자 사왔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피자, 상자를 식탁 위에 올린다. 그녀가 차린 반찬들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치즈 냄새가 확 퍼진다. 고등어 냄새와 섞인다. 아들이 돌아온다.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는다. 그리고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든다. 오, 피자다. 좋지. 한 입 베어 문다. 치즈가 길게 늘어진다. 그리고 고등어 조림을 본다.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린다. 엄마, 반찬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요즘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젓가락이 멈춘다. 손이 떨린다.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오전 내내 간 맞추느라 맛을 봤는데. 싱겁지 않게, 그렇다고 짜지 않게, 딱 적당하게 만들었는데. 어머님이 워낙 옛날 스타일이셔서 그래요. 요즘은 다들 저염식이잖아요. 며느리가 피자를 먹으며 거든다. 옛날 스타일, 저염식, 건강, 다 아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말들이 칼처럼 꽂힌다. 손주가 뛰어온다. 와, 피자다. 할머니 밥은 맨날 똑같아서 재미없어. 맨날 똑같아서 재미없다고. 밥이 재미있어야 하나. 그녀는 손주를 바라본다. 저 아이를 3살 때부터 키웠다. 며느리가 일한다고 할 때 매일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밥은 재미없단다. 엄마, 나도 피자 먹을래.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 며느리는 아이에게 피자를 떼어준다. 그리고 탄산음료를 따라준다. 톡 쏘는 소리가 경쾌하다. 행복한 소리. 가족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녀는 그 원 안에 없다. 피자를 나눠 먹는 3사람. 그 옆에 혼자 앉아 고등어 조림을 바라보는 한 사람. 너무 짜서 못 먹는 반찬. 재미없는 밥. 젓가락을 놓는다. 그리고 부엌으로 간다. 개수대를 붙잡는다. 물을 틀고 그릇을 닦는 척한다. 눈물이 났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낀다. 짠 건 반찬이 아니었다. 내 가슴이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친절한 말투다. 하지만 그 말이 더 아프다. 쉬라고. 뭘 하고 쉬라는 걸까? 이게 내일인데.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밤이 깊어간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영화를 본다. 팝콘 터지는 소리, 웃음소리, 행복한 저녁 시간. 그녀는 작은 방에 누워 있다. 안방은 아들 내외 것이다. 이 집은 아들 명의다. 법적으로 이 집의 주인은 아들이다. 그녀는 그저 같이 사는 사람. 아니, 같이 살아주는 사람. 천장을 본다. 금이 가 있다.
언제부터 저랬을까? 벽지도 누렇게 변했다. 오래된 집, 오래된 사람, 오래된 인생. 30년 전이 떠오른다. 26에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남편은 10년 전에 갔다. 암이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고 아들이 다 갚았다. 그 빚 때문에 미안하다. 항상 미안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다. 휴대폰이 울린다. 친구 정이다. 여보세요. 언니, 나 정이야.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렇지 뭐.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언니, 나 알아. 그 집에서 힘들지? 며느리가 언니 무시하지? 몇 번 만났을 때마다 너무하다 싶었어. 언니 속상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정희는 똑똑하다.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 오랜 친구니까. 무시까지는 그냥 세대 차이랄까. 세대 차이. 언니, 그거 핑계야. 나쁜 건 나쁜 거야. 며느리가 언니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 고맙다는 말. 언제 들었지? 기억이 안 난다. 언니, 나 다음 주에 서울 가. 같이 밥 먹자. 언니 만나고 싶어. 응,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는다. 정희는 혼자 산다. 남편과 일찍 이혼했다. 자식도 없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한다. 가끔 사진을 보내온다. 혼자 여행 가는 사진, 혼자 밥 먹는 사진. 그런데 얼굴이 밝다. 자유로워 보인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가족과 함께 있는데 외롭고 밥을 먹여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듣고 집에 있는데 집 같지 않고. 그날은 손주 생일이었다. 12살. 아침부터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볶고 산적을 부쳤다.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었다. 떡을 직접 썰어서 고추장 양념을 정성껏 만들어서 오후 5시 며느리가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유명한 빵집 케이크다. 10만 원은 넘어 보인다. 어머님, 준호 생일이잖아요. 케이크 샀어요. 응. 나도 미역국이랑 준호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어. 어머님은 참 옛날 방식이시네요. 요즘 애들은 미역국 안 먹어요. 그냥 치킨이랑 피자 시켜야죠. 옛날 방식? 또 그 말이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미역국을 식탁에 올렸다.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며느리 친구들이 왔다. 아이들을 데리고 5가족이나 된다. 거실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진다. 와, 준호야 생일 축하해. 케이크 대박. 어디 거야?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닌다. 며느리는 치킨과 피자를 시켰다. 배달원이 2번이나 왔다. 음식이 식탁 위에 쌓인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다. 미역국, 잡채, 산적, 떡볶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자, 다들 먹어. 오늘 준호 생일이니까 마음껏 먹어.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치킨을 나눠준다. 아이들은 손에 기름을 묻히며 웃는다. 행복한 파티. 시끄럽지만 활기찬 집안.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곳이 편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 외로웠다. 혼자 있는 게 나았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아침부터 쓴 그릇들, 점심때 쓴 냄비, 물을 틀고 수세미에 세제를 묻혔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생일 축하 노래가 들렸다. 케이크 초를 부는 소리, 박수 소리. 준호야, 소원 빌어. 이모, 사진 찍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여러 번 행복한 순간을 담는 소리. 그녀는 손을 멈추고 거실을 바라봤다.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아들, 준호를 안고 있는 며느리,
주변을 둘러싼 친구들과 아이들 모두가 웃고 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그녀는 없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그런 말이 없다. 며느리 친구가 물었다. 근데 준호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 어머님요? 부엌에 계실 거예요. 설거지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설거지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다. 가족 사진에 낄 자격이 없어서다. 그래도 생일인데 같이 계시지 그러세요. 에이, 괜찮아요. 어머님은 이런 거 불편해 하세요. 불편하다고. 불편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다. 이 집에서 나는 불필요한 사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기계. 감정이 필요 없는 존재.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눈물이 또 났다. 참았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행복한 소리. 나만 빼고 다 행복한 소리. 1시간쯤 지났을까? 친구들이 돌아갔다. 집이 조용해졌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치킨뼈, 피자, 조각, 음료수 컵, 케이크 부스러기.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들. 그녀는 걸레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기름기가 잘 안 닦였다. 손에 힘을 줘서 문질렀다. 무릎이 아팠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온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바닥을 닦고 있는 노모를, 무릎 꿇고 기름때를 닦고 있는 어머니를, 며느리가 손주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야, 오늘 재밌었지? 엄마가 케이크도 사주고. 응, 엄마 최고야. 최고라고. 케이크 사준 엄마가 최고라고. 그럼 미역국 끓인 할머니는 뭐지? 떡볶이 만든 할머니는? 거실 바닥을 다 닦았다.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안 펴졌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겨우 일어섰다. 허리가 저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식탁을 정리했다. 그녀가 만든 음식들 하나도 안 먹었다. 미역국은 그대로, 잡채는 그대로, 산적도 그대로. 떡볶이만 조금 덜었다. 손주가 한 점 먹은 것 같다.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 내일 아침에 또 데워 먹어야 한다. 혼자. 며느리는 샐러드 먹을 거고, 아들은 짜다고 할 거고, 손주는 학교 급식 먹을 테니까. 밤 11시. 작은 방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손목, 어깨, 허리, 무릎.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다. 휴대폰을 켰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이 보였다. SNS에 케이크 자르는 사진, 가족단체 사진, 손주 웃는 사진. 해시태그가 달려있다. 아들 생일 그리고 행복한 우리 집 그리고 가족사랑. 가족사랑. 그 가족에 나는 없다. 사진 어디에도 없다. 댓글이 달려있다. 행복해 보여요. 멋진 가족이네요. 사랑이 느껴져요. 휴대폰을 끄고 천장을 봤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돈도 없다. 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그걸로 방 한 칸 구할 수도 없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이 삶에서.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니, 평범한 척하는 아침이었다. 그녀는 아침밥을 차렸다. 어제 남은 미역국을 데우고 김을 구웠다. 며느리가 나왔다. 어머님, 저 오늘 친정 갈게요. 엄마 생신이거든요. 그래. 뭐 좀 사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백화점에서 선물 샀어요. 명품 가방이요.
명품 가방 1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친정 어머니한테는 명품 가방을 사주고 시어머니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근데 어머님 오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친정 갔다 오면 저녁 늦을 것 같은데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준호 학원 데려다 주시고 빨래도 좀 널어주세요. 베란다에 있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말했다. 준호 피아노 학원이 3시인데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학원 끝나고 태권도장도 데려다 주셔야 해요. 6시까지요. 알았어. 며느리는 화장을 하러 들어갔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떠먹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들이 나왔다. 엄마, 나 오늘 출장 가. 3일 있다가 올게. 그래. 아, 엄마. 출장 가기 전에 와이셔츠 좀 다려줘. 급해. 지금? 응, 30분 후에 나가야 해. 그녀는 다리미를 꺼냈다. 와이셔츠 5장. 손목이 욱신거렸다. 어제 밤새 손목이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다리미질을 하는 동안 아들은 거실에서 뉴스를 봤다. 커피 한 잔 타달라고도 안 했다. 당연히 엄마가 할 거니까. 와이셔츠를 다 다렸다. 다 됐다. 고맙습니다도 없이?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아들이 가방을 챙겨 나갔다. 다녀올게. 며느리도 나갔다. 어머님 부탁드려요. 문이 닫혔다. 집에 그녀와 손주만 남았다. 손주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빨래를 널었다. 베란다에 빨래가 산더미였다. 며느리 옷, 아들 옷, 손주 옷. 하나하나 털어서 널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정오가 됐다. 점심을 차렸다. 준호야, 밥 먹자. 할머니, 나 배고프지 않아. 게임 중이야. 그래도 먹어야지. 싫어. 나중에 먹을래. 손주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게임 화면만 봤다. 총 쏘는 소리, 폭발 소리만 요란했다. 그녀는 혼자 밥을 먹었다. 텅 빈 식탁? 혼자 앉아서 밥을 떠먹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오후 2시, 손주를 깨웠다. 준호야, 피아노 학원 가야지. 아, 할머니 귀찮아. 좀 이따 가면 안 돼? 엄마가 늦으면 안 된대. 알았어. 손주는 투덜거리며 옷을 입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학원까지 걸어갔다. 15분 거리. 손주는 계속 휴대폰만 봤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다. 준호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준호야? 할머니, 나 유튜브 보고 있어. 말 걸지 마. 학원 앞에 도착했다. 손주는 그대로 들어갔다. 인사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후 5시, 손주를 데리러 갔다. 그리고 태권도장까지 데려다 줬다. 다시 10분을 걸었다. 숨이 찼다. 가슴이 답답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고기를 볶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다. 7시까지 준비를 마쳤다. 7시 반, 손주를 데리러 갔다. 태권도장에서 집까지 또 10분. 손주는 피곤한지 짜증을 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빨리 가. 응, 거의 다 왔어.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느려? 집에 도착했다. 손주는 게임을 켰다. 그녀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또 혼자. 밤 9시. 며느리가 돌아왔다. 손에 쇼핑백이 가득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오늘 친정에서 진짜 잘 먹었어요.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다 해주셨어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말했다. 친정에서 받은 사랑 이야기를
엄마가 해준 음식 이야기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했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밤 10시. 그녀는 방에 누웠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쉰 시간이 없었다.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주 돌보고 손님 대접하고.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눈물이 났다. 소리내서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 엄마 나야. 응, 오늘 진짜 좋았어. 엄마 음식 너무 맛있었어.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집에서는 맨날 된장국, 김치찌개. 진짜 질려. 시어머니 음식은 다 똑같아. 맛도 없고. 그 말이 들렸다. 다 들렸다. 맛없다고. 똑같다고. 질린다고.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에서 가늘게 이어져 있던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새벽 4시. 그녀는 눈을 떴다. 잠을 잔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르겠다. 일어나 앉았다. 방 안이 어두웠다. 결심했다. 더는 못하겠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조용히 옷장을 열었다. 옷을 꺼냈다. 많지 않았다. 새 벌. 다 낡았다. 새 옷을 산 지 몇 년 됐지.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쇼핑하는데.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10년 전에 산 캐리어.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지만. 옷을 넣었다. 속옷, 양말. 화장품은 없었다. 쓰지 않으니까. 통장을 꺼냈다. 잔고를 확인했다. 2,500만 원. 10년 동안 모은 돈. 한 달에 30만 원 연금 받아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 남편 보험금 일부도 있었다. 아들한테 다 주지 않고 조금 남겨둔 것. 편지를 썼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간다. 미안하다. 더는 여기서 못 살겠구나. 너희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 길을 가볼게. 걱정하지 마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볼게.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았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깜깜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캐리어를 끌고 나섰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컸다. 혹시 가족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걸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뒤를 돌아봤다. 10층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다. 가족이 자고 있는 집. 하지만 이제 내 집이 아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첫 차가 오기까지 1시간.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추웠다. 외투를 여몄다. 낡은 외투.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다. 새벽 5시 반. 버스가 왔다. 시외버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했다. 서울. 친구 정희가 있는 곳. 버스에 올랐다. 캐리어를 짐칸에 올렸다. 뒤쪽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버스가 출발했다. 아파트가 멀어졌다. 동네가 멀어졌다. 30년 살던 곳이 멀어졌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무엇인지 모를 눈물. 후회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다 섞인 눈물. 나레이션 그 시각 아침 7시. 집에서는 며느리가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다. 어머님? 어머님. 대답이 없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다. 옷장도 열려 있다. 여보, 여보. 어머님이 안 계셔. 아들이 뛰어나왔다. 집안을 둘러봤다. 없다.
식탁 위에 편지가 있었다. 아들이 편지를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집을 나갔어. 며느리가 편지를 낚아챘다. 읽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침밥도 안 해놓고.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었다. 여보, 어머님 핸드폰으로 전화해봐요.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으세요? 진짜. 며느리가 짜증을 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약속 있는데. 준호 학교 보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다시 봤다. 엄마는 엄마 길을 가볼게. 그 문장이 가슴에 꽂혔다. 며느리가 전화를 또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아, 진짜 불편해. 갑자기 없어지시면 어떡해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불편하다고. 그 말이 집안에 울렸다. 손주가 나왔다. 엄마, 아침밥은? 엄마가 해줄게. 할머니가 안 계셔. 할머니 어디 갔어? 몰라. 갑자기 나가셨대.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투덜거리며. 아침부터 이게 뭐예요? 진짜. 아들은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엄마 번호를 계속 눌렀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어디세요? 연락 좀 해주세요. 답장이 없었다. 나레이션 버스 안. 그녀는 핸드폰을 껐다. 진동이 계속 왔다. 하지만 보지 않았다.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높은 건물들, 복잡한 도로들, 낯선 도시, 서울에 살았지만 집에서 뒷바라지만 하느라 아무것도 몰랐다. 모두 바빴다. 어디론가 가고 어디선가 오고. 벤치에 앉아 정희에게 전화했다. 언니 도착했어? 응. 서울역이야.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다. 커피숍, 편의점, 빵집. 모든 게 낯설었다.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다. 그냥 66살 여자. 캐리어 하나 끌고 온 여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불안하지만 가벼웠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 30년 짊어진 짐을. 정희가 왔다.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헐떡이며 그녀를 안았다. 언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나 집 나왔어. 집을 나왔다고? 응. 더는 못 살겠더라. 정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울지 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둘은 카페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그간의 일들을 털어놨다. 정희는 말없이 들어줬다. 언니, 일단 우리 집에서 며칠 쉬어.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자. 집도 알아보고. 고마워. 근데 나 돈은 좀 있어.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진짜? 얼마나? 5,500. 작은 집이라도 전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대단해. 그렇게 모았어? 응. 혹시 몰라서.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봐. 일주일 후 그녀는 작은 빌라를 구했다. 전세 4천만 원. 조용한 동네, 1층 작은 집. 방 2개에 부엌이 있었다. 작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일을 찾기 시작했다. 66살이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작은 도시락 가게 앞을 지나가다 구인 광고를 봤다. 주방 보조구함. 들어가서 물어봤다. 사장님은 50대 여자였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일이 좀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평생 부엌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웃었다.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한번 해봅시다. 첫 출근 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낯설지 않았다. 익숙했다. 하지만 달랐다. 여기서는 내가 선택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손이 움직였다. 마늘 다지고 파 썰고 양념하고. 자연스러웠다. 도시락을 만들었다. 정성껏. 점심시간. 손님들이 왔다. 도시락을 받아가며 말했다. 오늘도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집 도시락 진짜 맛있어요. 손맛이 있어요. 손맛.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내 음식을 맛있다고 해줬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점점 익숙해졌다. 사장님도 좋아했다. 언니, 손님들이 언니가 만든 도시락을 찾아요. 특별한 뭔가가 있나 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 이제는 사랑으로 만들었다. 누굴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이 도시락 정말 대박이에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사진이 올라갔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 어디예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손맛이 느껴지는 도시락이네요. 손님이 늘었다. 줄이 생겼다. 작은 가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사장님이 제안했다. 언니, 우리 가게 확장할까요? 까치예요. 동업으로. 제가요? 네. 언니 없으면 이 가게 안 돼요. 손님들이 언니 음식을 찾아와요. 그녀는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 500만 원을 투자했다. 동업자가 됐다. 사장님과 함께 가게를 확장했다. 3달 후 가게가 확장됐다. 이름도 바뀌었다. 엄마 밥 한 그릇. 간판이 달렸다. 그녀는 간판을 올려다 봤다. 내 이름은 없지만 내 손맛이 담긴 곳. 손님이 하루에 100명씩 왔다.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가 맛집 프로그램 하는데요. 취재 나가도 될까요? 방송이 나갔다. SNS에서 난리가 났다. 전국에서 손님이 왔다. 1년이 지났다. 가게는 지역 명소가 됐다. 매출도 크게 늘었다. 그녀는 매달 700만 원씩 벌었다. 월급 500만 원에 배당금 200만 원. 그 사이 아들은 계속 전화했다. 처음엔 하루에 10번씩,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그녀는 짧게만 답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며느리도 몇 번 전화했다. 처음엔 집에 돌아오라고. 그러다 나중엔 그냥 안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갈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상황이 달라졌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방송 봤어. 엄마가 그렇게 유명해졌어? 대박이네.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우리 한번 보면 안 될까? 가게에 놀러 가도 돼? 아니, 바빠서. 손님들 많아. 그래도 나중에 보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어머님, 방송 잘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응원해요. 응원. 지금 와서 응원이라니.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후 택배가 왔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였다. 열어보니 비싼 건강식품이었다. 쪽지가 들어있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녀는 쪽지를 읽고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한 달 후 또 택배가 왔다. 이번엔 명품 스카프였다. 또 쪽지. 어머님 그립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쪽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고 있어. 나도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다였다. 더 이상의 관계는 필요 없었다. 선물은 계속 왔다. 한 달에 한 번씩. 비싼 것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보며 웃었다. 이제 와서 물건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려는구나.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면 됐는데. 2년이 지났다. 엄마 밥 한 그릇은 이제 서울에서 손꼽히는 도시락 전문점이 됐다. 지점이 5개로 늘었다. 그녀는 본점 대표가 됐다. 사장님과 5대5 동업. 가게 매출은 월 2억을 넘어섰다. 그녀의 월급은 500만 원. 거기에 수익 배당금이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왔다. 66살에 처음 받아보는 돈.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년 동안 모은 돈. 1억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전세집에 살고 나머지는 다 모았다. 부동산에 연락했다. 아파트 보러 갈게요. 매매로요. 일주일 후 그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20평. 현금으로 반, 나머지는 전세금 반환받은 돈과 추가 대출로. 이사 날. 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벅찼다.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 가구를 샀다. 비싸지는 않지만 새 것으로. 소파, 식탁, 침대. 모두 내가 고른 것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선택. 거실 창문을 열었다. 한강이 보였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이 경치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어느 토요일 저녁.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다. 하루 300개 넘는 도시락을 만들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정희가 가게로 찾아왔다. 손에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언니, 오늘 축하할 일 있어. 우리 건배하자. 무슨 일인데? 언니 새 아파트로 집들이 가는 거. 완전 대박. 둘은 그녀의 새 아파트로 갔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한강뷰. 언니, 여기 진짜 좋다. 완전 부자 됐네. 부자까지는. 그래도 이제 내 집이 생겼어. 아무도 눈치 안 보는 집. 샴페인을 땄다. 톡소리가 경쾌했다. 잔을 채웠다. 기포가 올라왔다. 언니, 2년 전 생각나? 캐리어 하나 끌고 서울역에 나타났을 때. 그러게. 그때는 막막했는데. 근데 봐. 지금은 강남에 집도 있고 사업도 대박이고 인생 역전이야. 응.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둘은 잔을 부딪혔다. 샴페인이 목으로 넘어갔다. 달콤했다. 그 후 몇 달이 더 지났다. 가게는 계속 번창했다.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왔다.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도 했다. 그녀와 사장님은 회의했다. 언니, 이거 받을까? 10억이면 언니 목만 5억이야. 아직은 안 팔고 싶어. 우리 손으로 더 키워보자. 좋아. 나도 그게 좋아. 대신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 가맹점이 전국으로 퍼졌다. 부산, 대구, 광주. 한 달에 가맹비만 3천만 원씩 들어왔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2억을 넘어섰다. 68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돈. 명품 가방을 샀다. 100만 원짜리. 며느리가 항상 들고 다니고 친정 엄마에게 선물하던 그 브랜드. 하지만 그녀는 죄책감이 없었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옷도 샀다. 백화점에서. 점원이 공손하게 대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잘 어울리세요. 거울을 봤다. 68살 여자. 하지만 당당했다.
주눅 들지 않았다. 이거 주세요. 카드요. 카드를 내밀었다. 블랙카드. 은행에서 VIP 고객에게만 주는 것.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희와 식사를 했다. 코스 요리, 1인당 20만 원. 언니, 여기 비싼데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내가 쏜다. 늘 내가 도와줬잖아. 식사를 마치고 강남 거리를 걸었다. 3년이 지났다. 그녀는 이제 69이 됐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웃음이 많아졌다. 엄마 밥 한 그릇은 이제 전국 체인이 됐다. 가맹점이 50개를 넘어섰다. 매출은 연 100억을 넘어섰다. 며칠 후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나 준호예요. 응, 준호야. 잘 지내니? 네.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이번 주말에 가게 갈게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엄마 아빠도 데리고 가도 될까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아들과 며느리. 3년 만에 만나는 것. 그래. 와라. 토요일 정오. 가게 문이 열렸다. 손주가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 시간이 멈췄다. 아들은 늙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다. 며느리도 야위어 보였다. 예전의 화려함이 없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봤다. 담담했다. 왔어? 앉아. 셋은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네. 가게.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에 다 소문났더라고요. 열심히 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봤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백화점 상품권 뭉치였다. 1,000만 원어치.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는 상품권을 보고 웃었다. 쓸쓸한 웃음. 필요 없어. 가져가. 어머님, 나 돈 있어. 너희보다 훨씬 많이. 이제 나한테 이런 거로 미안함 표현하지 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 그때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매일 후회해. 후회는 너희가 하는 거야. 나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아니, 엄마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성공해서가 아니야. 나를 사람으로 대했어야 하는 거지. 그냥 당연한 거였어. 침묵이 흘렀다. 손주가 그 침묵을 깼다. 할머니, 도시락 주세요. 우리 배고파요. 그녀는 일어섰다. 부엌으로 갔다. 도시락을 준비했다. 정성껏.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손님이니까. 도시락을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 맛. 엄마 밥 맛이야. 며느리도 먹었다.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다 먹고 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식사가 끝났다. 아들이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냈다. 얼마예요, 엄마? 4만 원. 아들은 10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엄마, 거스름돈은 됐어요. 그녀는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줬다.
손님한테는 정확히 거슬러 드려야지. 그 말에 아들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이제 가봐. 난 바빠. 아들이 물었다. 엄마,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먹고 싶으면 도시락 주문해. 배달도 돼.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 관계야. 이제, 셋은 일어섰다. 손주가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자주 올게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도 사랑해.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녀는 빈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릇을 닦았다. 마음이 편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과거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 손님과 사장의 관계. 그리고 그게 맞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리. 69살.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였다.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운 침구가 몸을 감쌌다. 편안했다.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또 어떤 손님을 만날까? 또 어떤 요리를 만들까? 생각만으로 설렜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 그때의 나. 용기 내줘서.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평화로운 잠, 자유로운 잠, 행복한 잠. 새벽 5시. 알람이 울린다. 그녀는 눈을 뜬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한 하루가 아니다. 나를 위한 하루다. 일어나서 샤워한다. 옷을 입는다. 거울을 본다. 69살 여자. 주름이 있다. 흰머리도 있다. 하지만 눈빛이 살아있다. 웃음이 있다. 좋은 아침. 거울 속 나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현관문을 연다. 택시를 탄다. 가게로 향한다. 사장님, 오늘도 장사 대박 나시길 바래요. 택시 기사가 밝게 말한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게에 도착한다. 문을 연다. 불을 켠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야. 앞치마를 두른다. 부엌으로 간다. 재료를 꺼낸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늘 다지고, 파 썰고, 양념하고. 익숙한 동작.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다. 의무가 아니라 열정. 희생이 아니라 선택. 그늘이 아니라 빛. 냄비에 물을 올린다. 김이 오른다. 하얀 김. 따뜻한 김. 저 김 속에 더 이상 눈물은 없다. 이제는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행복이 있다. 첫 손님이 문을 연다. 벨이 울린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진다. 밝고 힘차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손님이 웃으며 대답한다. 사장님, 오늘도 도시락 하나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한다. 정성껏 사랑을 담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하다. 밝다. 그 햇살 속에 그녀가 서 있다. 더 이상 밥상 위에 그늘이 아니라 밥상의 주인으로. 이제 그녀의 밥상 위에는 그녀만 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다. 존중이다. 사랑이다. 밥은 사람을 보여준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대접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그녀는 이제 안다. 진짜 밥상은 감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밥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66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69이 된 지금 그녀는 말할 수 있다. 늦지 않았어. 오히려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 그녀의 하루는 계속된다. 도시락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웃음을 나누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온전히 자신의 공간.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 밥을 먹는다. 작은 상, 간단한 반찬. 하지만 행복한 식사.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한다. 그리고 젓가락을 든다. 이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위한 밥이니까. 내가 선택한 밥이니까. 당연하지 않은 밥이니까.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이 삶에, 이 자유에, 이 행복에. 그리고 잠든다. 깊고 평화로운 잠. 꿈속에서도 그녀는 웃고 있다. 밥을 짓고 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